자, 이제는 우리가 28강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지만 지금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도 가장 개략적인 뜻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상세한 것까지 다 하다 보면요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만점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법은 60점 맞자. 제가 맨날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6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뭐를 갖다 보면 되냐면 면적 산정 중에서 면적 산정은 뭐가 있는가? 모든 게 기초가 되는 것이 대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든 뭘 하든 건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다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비탈면이 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 실제 면적을 쓰지 않습니다. 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인 요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을 갖다가 대지 면적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지 면적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의 산입 여부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대지 면적의 산입 여부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도시군 계획 시설로서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얘는 제외가 시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로서 도로, 주택단지 내 도로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 또 여기에 공원 광장이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자체가 도시군 관리기로 정해진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제외시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우리가 소유폭이 미달돼서 앞에 배웠었죠. 소유폭이 미달되면 그 부분은 배제시킨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뭘 갖다 얘기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으로 하나만 봅시다. 자, 이게 도로인데 양쪽에 A 대지고 B 대지야. 그럼 이게 바로 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로의 소유폭이 예를 들어서 2m 하면 자, 여기는 분명히 4m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중심으로부터 2분의 1씩 후퇴했다 그랬죠. 2분의 1씩. 그럼 후퇴한 이 부분에 각각 1m씩 후퇴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죠. 자,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건축 면적이라는 거죠.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그걸 건폐율을 했죠. 그럼 우리가 이 건축 면적이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건축 면적은 건물의 외벽, 또 외벽에서 외곽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이 바깥에 외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 외벽의 중심의 수평 투영 면적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것의 수평 투영한 면적. 자, 요 자체가 바로 무슨 면적이라고 쓰면 하나의 건축 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외벽이 없다면 여기에 외곽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곽 기둥. 그렇죠? 그럼 똑같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로 뭐라고 쓰냐. 그걸 갖다가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외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될 수 있는 거냐 봤을 때, 우리 이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옥 같은 마을 같은 경우, 또 일반적인 형태로 쓰고 있는 건물 중에 일반 건물 지면서 2층짜리를 지면서 이렇게 많이 짓기도 합니다, 요새. 그럼 여기는 이 건축 면적 중에서 본다면 요 돌출된 요 부분이 1m 이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한옥 같은 걸 봅시다. 여기에 지표면이 있고 뜰을 둡니다. 그 뜰의 높이는 원래 1m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m 넘는다 그러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차량을 통해서 저반시설을 하겠다. 차량에 저반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요 높이가 요 높이, 여기 있는 이 높이가 1.5m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에다가 집을 지면 당연히 기둥이나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붕이 있겠죠. 그럼 여기 봐요. 여기가 앞에서 벽, 외벽이나 외곽 기둥 있잖아요. 그럼 요게 외벽이나 외곽 기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거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러면 요거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쪽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안전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외로부터 돌출된 부분이 있다. 그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산입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1m, 그다음에 한옥 같은 경우는 2m, 우리가 축사 같은 경우는 바로 3m, 사찰은 4m까지. 그래서 절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지붕이 웅장하죠, 그죠? 얼마까지? 4m까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또 태양열 주택의 경우는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있겠죠. 자, 지표에도 얼마까지? 1m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물건을 접안하게 한다면 1.5m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났죠. 그다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라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에 연결하기 위해서 폭 2m 이하로 한 5개 피난 계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중이용업소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다중이용업소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2m 이상에서 5개 계단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을 설치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생활 폐기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죠. 왜?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건축물에 그냥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하면 틀린 거예요. 자,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 면적이 바로 뭐냐? 그랬을 때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벽, 기둥, 유사 구조로 구획된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해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는 여기가 이제 복도가 쭉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에 사무실이 있겠고,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들이 있다면 알겠죠? 스튜디오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주어진다면, 자, 각각의 스튜디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스튜디오도 자, 우리가 녹음실 자체도 유사구조, 칸막 유사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하는 데가 14 그 스튜디오인데, 자, 여기도 이 외벽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뭔가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음 또 기타로 구획되어 있으니까 이 구획된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13층 전체에 대한 전체 이 외벽 있잖아요. 그 중심의 수평 투영 면적. 자, 이것도 13층 전체 바닥 면적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여기 스튜디오만 바닥 면적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형 건축이겠죠, 여기는. 그래서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의 벽, 기둥, 유사 구획된 중심선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벽, 기둥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거냐? 끝으로부터 1m 후퇴해서 가자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되게 그 컨티네버 같은 형태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것만 바닥 면적이라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벽과 기둥이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각각 1m씩 후퇴한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코니, 소위 난간, 노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바닥 면적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 A, 요 긴 변을 B 그러면 A 곱하기 B가 면적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마이너스 B 곱하기 가장 긴 변에 1.5m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럼 나머지가 있다면 얘는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2m라 그러면 2m라 그러면 자, 요게 10m다. 그러면 여기에서 1.5m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1.5m까지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10.5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뭐가 있어요? 0.5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머지 이 부분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1.5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가서 0.5 곱하기 10. 그러면 그것만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피로티 구조는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움 구조, 외벽이 없는 구조를 피로티 구조라 그러죠. 그래서 요새 그 지진 때문에 피로티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자, 이렇게 외벽이 없는 구조,
아니면 이 중에 2분의 1 갖다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T를 얼마로다? 2분의 1 PROT 구조라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갖다 PROT 구조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이런 건 들어가지 않는데요. 다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락층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다락을 뒀다. 그런데 요 평슬라브다 하면 1.5m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락 같은 걸 갖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 경사지으면 우리가 봤을 때 8m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 어린 놀이터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연면적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건 꼭 아실 게 그거죠.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여기 일부 바닥면적 합쳐도 그게 연면적이라면 안 되죠. 하나의 건축물에 일동 그런 게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연면적이라 한다. 이런 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있죠.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 시 들어가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더랬죠. 앞서 같이 했죠. 뭐가 있습니까? 지하층. 아까 연면적 계산할 때 했죠. 자, 용적률 계산할 때 했죠. 자, 뭐가 있냐면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으로서 주차장.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얘네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물의 높이란 말이 있겠죠. 자, 이제 건축물의 높이. 또 그렇게 시험지면 많이 나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 건축물의 높이다. 그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지표면이다. 그러면 여기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부까지를 건물의 높이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높이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봤을 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자체 거를 갖다 기준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지표면 아닙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그럼 도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중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갖다 스몰 h다 그러면 스몰 h의 2분의 1 여기서부터 가중 평균 여기까지를 건물의 높이로 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다고 보시면 일조 높이를 위한 높이가 있습니다. 이건 전면 도로, 이거는 일반 높이, 또 뭐가 있다면 일조를 위한 높이가 있어요.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공동주택인데 주상복합이야. 이게 상가고 이게 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자,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럼 이때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상단부까지를 건물의 높이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 주택이에요. 여기가 주택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단서부터 건물의 상단까지 이걸 일조 높이를 위한 높이로 보는 거예요. 일조 높이를 위한 높이로 이렇게 본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설치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닥 면적엔 들어가지 않아도 높이나 층수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341페이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갖다 보면 이렇게 건물을 갖다 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물에 기점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일반 건물이 이게 18m야.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요 부분이 12m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 이 건물의 건축면적 있죠. 건축면적 각
외벽의 중심선부터 수평투영 건축 면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 면적하고 여기 있는 요거의 바닥 면적을 여러 개 있으면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얘를 수평투영해. 그래서 8분의 1 이하다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18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8분의 1 넘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돼서 3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m, 자 여기 보세요. 요 18m만 되는 경우는 8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똑같은 관점이 있는 거죠. 똑같은 18m를 기점으로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앞서 얘기는 15m다. 그 역시 또 여기도 건축 면적과 이 건축 면적과 여기 있는 바닥 면적을 합쳐서 보면 수평투영합니다. 그럼 8분의 1 이하다. 그러면 8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앞서는 여기는 10m까지니까 18m라 했지만 여기는 12m까지 안 들어가고 나머지 3m가 있잖아요. 그러면 3 플러스 18에서 결국 21m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넘었다. 그럼 초과했다. 그럼 전체가 다 합쳐서 33m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그 기출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 면적이 560제곱미터이고 높이 28m인 건축물의 옥상의 좌측의 수평투영 면적 63제곱미터이고 높이 9m로 장식탑을 세우고 우측에 역시 그 수평투영 면적 40제곱미터인 높이 14m인 옥탑을 설치할 경우에 이 건축물의 법령상 높이는 얼마냐 그래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응용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그 건축 면적이 560제곱미터예요. 얼마다? 560제곱미터. 그러면 보니까 옥상의 좌측에 이 건물의 높이는 28m고 좌측에 뭐가 있냐면 수평투영 면적 63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이가 얼마라면 9m가 있어요. 9m. 그다음에 우측에가 있는데 우측에는 바로 이 높이가 14m인데 이것이 얼마냐면 42제곱미터죠. 그럼 자 여기 봅시다. 요게 기본적으로 보면 63 플러스 여기 42라고 그랬죠. 42 하면 자 얼마 되겠습니까? 10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5제곱미터를 갖다 수평투영 해봐요. 적어도 우리가 8분의 1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8분의 1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다 합친다 그랬잖아요. 바닥 면적 합계, 건축 면적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8분의 1 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체를 다 합쳐야 되겠죠. 그럼 28m에다가 여기 있는 가장 높은 14m를 합쳐버리면 바로 그것이 14m 합쳐버리면 뭐가 된다? 바로 42m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처마 높이가 있겠고 반자 높이가 있고 층고. 층고라는 우리 지하층 설명할 때 이미 했습니다. 지하층 바닥의 윗면서부터 다음 바닥의 윗면까지를 갖다 층고라고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층수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층수 구분인데 자 층수 구분에서 본다면 이걸 지표면이라 보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줬다면 이건 몇 층이겠느냐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여기에 몇 층이냐 이렇게 층수의 구분이 없을 때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1층이라 그러지 말고요. 이럴 때는 이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를 나누기 4m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4m를 갖다 1층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여기는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층 자체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하층은 들어가지 않고 지하층 자체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쪽은 2개층이고 여기는 1, 2, 3, 4층. 그럼 많은 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4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승강기탑, 계단탑 이걸 똑같은 원리를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8분의 1 이하 단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얼마나 더 6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보면 지하층이 2개. 자, 우리가 봤을 때 지하층이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지상층의 층수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로서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인데 자, 봅시다. 이걸 그대로 그림을 갖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지하층이죠.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높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층수나 높이 자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자, 그래서 지하층 자체는 들어가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600제곱미터 중에 바닥면 300제곱미터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자, 여기 나타나서 두 가지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 중에 절반에서 보면 한쪽은 16m고 한쪽은 12m다. 그 이렇게 되면 자, 여기 14 여기 보면 16m. 이거 나누기 4 하면 4, 4, 16. 그렇죠? 이거 나누기 4 하면 3. 3층과 4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많은 층을 가진다 했죠. 그러면 4층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층수가 모르면 4m로 나누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4, 4, 16. 그러니까 4층이다. 알 수 있죠.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는데 가로구역 단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갖다 볼 수 있냐. 자, 이게 택지를 조성하면 여기에 제일 먼저 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와 같이 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 이 도로의 사방팔방 둘러싸인 부분을 가로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구역은 허가권의 최고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또 1조 높이 정람, 또 인동거리, 용적률,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이미 앞서 배웠죠. 도시군 관리 정한다는 것. 그럼 가로구역 높이는 자, A 지역과 B 지역, C 지역인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안에서도 다를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어떤 계획이 있냐, 공지를 접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런 걸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조 높이에 관한 사항이 있죠. 1조 높이. 그래서 1조 높이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조 높이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북방이나 정남방이냐 이걸 따지는데요.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이 남쪽이라고 해봅시다. 일조니까 바로 이걸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된 건 누가 문제될 거냐? 이 건물의 높이가 이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일조권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일조권. 그러면 이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얼마를 띄워야 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9m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9m를 기준점으로. 그래서 9m를 기준점으로 해서 9m를 초과하면 이 높이
자체에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반을 띄우도록 돼 있다. 2분의 H. 그러나 만약에 9m 이하다 그러면 1.5m를 띄우도록 돼 있는 겁니다. 1.5m.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5m. 자, 그래서 이거는 정북방향부터.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짓게 되는 것은요. 정남, 새롭게 짓게 되면 새로 택지를 조성하고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면 다 정남방향부터 띄우면 너도 정남방향 띄우고 너도 남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 공동주택에 1조 문제 생긴다 하는데 인동거리가 있고, 자, 공동주택은요 기숙사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용도지역 중에서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소형 건물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거.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거는 적용받지 않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기출 체크를 갖다 해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주로 건축물의 안전확보,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확보 및 도시 미관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제한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이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조에 대한 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원칙이었죠. 다음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것. 자, 이거는 바로 없어졌습니다. 가서 사선의 높이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같은 곳이라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로구역 높이를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서 건축의 심을 거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보면 특별건축구역. 여기는 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데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졌냐?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을 통해서 경관 창출, 미관 또 건설 기술 수준 향상 이걸 위해서 가져가서 법령을 갖다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건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이 택지를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어떤 곳이 됐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 랜드마크를 갖다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 효율적인 건물을 짓기 위한 랜드마크를 짓는다. 그러면 바로 그런 곳이 있는 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랜드마크를 갖다 지을 때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 대표적인 거기에 중점적인 걸 짓겠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지을 때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그럼 주거지역에서 랜드마크를 지면 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건 특별건축구역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적용을 완화시키고 통폐합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걸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은 이걸 갖다 일부에 대해서 하는데 지정권자가 이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장관이 하고 하나는 시도지사가 해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거 만약에 이 사업이 국책 사업이면 그중에 하여간 국토장관이 할 것이고 지방이 하면 지방. 알겠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행정복합도시는 국책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비사업은 뭐예요? 지방사무죠. 문화지구, 지방사무 아닙니까? 그걸 인식하면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은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겠고 지방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연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국토장관, 시도사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지정할 때 절차는요. 바로 중앙행정기관장 아니면 시도사, 국토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럼 접수를 해요. 그럼 특별건축구역의 필요성을 갖다가 타당성 이런 걸 갖다 검토해 가지고 받은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 고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있어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되겠죠. 거기만 특별건축구역에 맞는 거. 그래서 해놓고. 그러면 이 특별건축구역을 갖다 지정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왜? 이거는 바로 개발할 때 필요한 거죠. 이 특별건축구역은 개발할 때 그중에 랜드마크를 하자는 건데 개발을 못하는 곳은 당연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개발 못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렇죠.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우리 그린벨트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린벨트는 생소합니까? 아니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가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상에는 자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접도구역 있죠. 도로법상 접도구역 있지 않습니까? 도로 확보장에서 도시역 바깥에서 나타나게 해서 있는 거 표준화 건물 이런 것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져서도 안 된다는 걸 배웠었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산지관리법상의 보전 산지. 과거에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소위 우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써 있는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인데 자, 요거는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협의가 선행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L타워 같은 게 등장할 수 있는 건 성남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제 어떤 문제를 제가 논할 게 아니라 이런 한 번의 사례도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주면 되겠다. 그런 거죠. 나쁜 뜻 받지 말고요. 그다음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 보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 도시공원을 결정할 사항이 의지됩니다. 단 특별건축구역이 됐다고 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변함이 없어요. 알겠죠? 그건 변함이 없지만 자 거기서 도시공간을 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건 다 의지된 것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건축구역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해제가 되느냐? 그 지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고 신청기관 요청 또 아니면 지정 신청했던 애가 거짓이었다. 부정한 방법을 했다. 그러면 또 특별건축 지정일로부터 5년 내에 거기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다. 또 특별건축 지정 요건을 위반했으나 시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특별건축구역은 가서 왜 특별건축이냐? 창의적인 건물을 지으려면 법 적용을 갖다가 통합하거나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법 적용을 통합하거나 완화시켜준다. 그럼 이걸 갖다 외울 때 이렇게 우리가 근거하면 됩니다. 자, 미장원용 건조대 높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장원용 건조대 높이.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미술 작품 문화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뭐 할 수 있냐면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적용한다? 통합 적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 같은 거 있겠고요. 그다음 장은 주차장. 알겠죠? 원은 공원. 이건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용적률, 건폐율, 그 조라는 것은 대지안의 조경, 또 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지안의 공지, 그다음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그다음에 일조 높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미장원이 없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는 그 미술작품, 그다음 부설 주차장, 공원, 알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과거의 기출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죠. 개발하는 곳 아닙니까? 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없죠. 그린벨트니까. 그다음에 3번 보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접수된 경우 시도자는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시도자 됐든 국토장관이 됐든 30일 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보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식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맞죠? 통합. 미, 장, 원. 바로 미술작품 아닙니까? 장, 주차장, 부설주차장, 원, 공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토의 개념 법률에 의해서 도심관리 정할 사항은 의지되지만 단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용도, 지역, 지구구역은 의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특별가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가로구역인데, 특별가로구역이라는 건 앞서 가로구역을 갖다 얘기했죠. 그 사방팔방 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갖다가 특별가로구역이라 했던 거. 자, 이쪽으로 잠시 갔다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특별가로구역, 이게 바로 이게 가로구역이지 않습니까? 길 같자 길로자예요. 그래서 계획된 도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 지역이 이제 미관지구는 이제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가 됐든, 알겠죠? 아니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경관이나 이를 아주 아름다운 경지가 있다. 그러면 완화시켜준다. 우리끼리 보세요. 그럼 이 특별가로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냐를 아시면 돼요. 국토장관도 있고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가로구역이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것과 똑같이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가로구역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일단은 그 대상된 거 5가지 원칙적으로 알아줘야겠죠. 그래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허가권자 인정한 지역 건축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한 공고한 곳에서 도로에 관련돼 있을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무슨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의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조례가 정한 도로에 있는 거. 그다음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지구 안에 도로에 있는 거. 이걸 갖다 기준점하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걸 그대로 준용한다고 볼 수 있으면 한마디로 특별 건축구역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정권자 다르다는 거 잘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건축협정이란 말을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건축협정이란 말을 갖다 하는데 이건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걸 갖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이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전원합의 갖다가 꼭 액센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대상 지역이 있는데 여기 대상 지역에서 보니까 여기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도 있겠고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하는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해당 지역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에 속합니다. 자, 리모델링 하겠다. 아니면 건축하겠다. 대수선하겠다. 근데 여기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럴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전원의 합의가 있다. 그래서 전원의 합의가 됐으면 알겠죠? 이걸 갖다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뭐냐? 지구 단위 구역이 있겠고 정비 구역이 있겠고요. 이제 그 정비 구역에서 주관경 개선, 주관경 관리사 문제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지워주세요. 이거는 뭐 어차피 오래 하시는 거고 이 만든 거는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준 겁니다. 올해 2월 달에 받겠죠. 자,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 주관경 관리 사업 하나로 통합됐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두세요. 그다음 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존치 지역. 그다음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역에서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라도 그 사람은 바로 뭐라고 쓰면 그 1인 협정을 체결한다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건축 협정 운영회를 갖다가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협정 운영회라는 것은 거기는 협정을 체결한 자가 건축 협정서 작성, 그것도 협정 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율적 기구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 체결한 과반수, 원래 전원인데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해서 가서 이를 갖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갖다 변경하겠다 그러면 가서 변경하겠다 그러면 원래 인가받는 것이 원칙이고 인가받을 때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 이상에 걸쳐 있다. 알겠죠? 둘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갖다는 데 있어서 과반수가 속해 있는 그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받은 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뭘 또 거치냐면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 인가해 줬다면 이를 갖다 공고하도록 돼 있다. 뭐 하도록 돼 있다?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건축협정을 폐지한다. 그래서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고 역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알겠죠? 거기에 일부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고 단 연접한 둘 이상 대지에 한정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폐용적률은. 그러면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관계, 그 다음 지하층, 그다음에 주차장, 부설 주차장, 우편 수치함, 또 개인 하수처리 시설 이런 걸 갖다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배제되는 것이 바로 뭐냐? 건축선 또 경계 부근 건축선 경계 부근에 건축하는 건 배제가 된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보시면 알 수 있겠네요. 우선 제일 먼저 27회 거죠.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건축물의 소유자는 과반수의 동의로 아니죠. 자, 봐봐요. 이거 할 때는 전원 합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3번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할 때는 하였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자, 시장, 시군구에 걸쳤다. 그러면 과반에 속하는 것. 과반. 알겠죠? 속하는 것을 따라간다. 거기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한 경우 협정 체결자 과반수 등으로서 인가받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맞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기준점이 된 것은 리모델 할 때는 누가 될 거냐? 전원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정답을 1번으로다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자체가 1번. 이거는 좀 수정해 주세요. 자, 해설이 틀린 게 아니라 거기는 정답 자체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고 보시면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결합건축이 있겠죠. 결합건축. 그 결합건축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가 들어올 수 있냐. 한마디로 용적률 밀어주기 이런 형태를 하잖아요. 땅콩 주택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갑 건축주가 있어요. 여기에 을 건축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역세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역세권 아니면 여기가 상업지역, 알겠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보다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갑과 을 사이에 관계가 10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도로도 있지만 여기에 미관을 저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도로가 있지만 이 미관을 저해하지 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허용한, 자, 갑은 갑부라서 여기 최대한 올라가고 싶어 해. 그래 법이 요만큼뿐이 허용을 못 해. 근데 여기 을은요, 을은 자, 그 법이 허용한 것도 다 못 줘,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얘는 요만큼만 지려고 합니다. 밑에 것만. 그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이만큼을 더 플러스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질라도 이거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밀어주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다가. 그래서 이 용적률을 갖다 밀어주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전체에 일정한 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등에서 100m 이내에 있는 경우를 통해서 자, 기반시설 부족한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합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용적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 유지는 최소 몇 년을 유지하려면 30년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결합 건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건물 위반에 대한 조치. 우리가 위반의 조치는요. 일단은 잘못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허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서 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 나와 있는 문제도 뭐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건축법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놨죠. 자, 허가나 승인 취소 당연히 되죠. 공사 중지 철거 명령 되겠죠. 건축물의 사용 중지 사용 제한 되겠죠. 그다음 건축물의 용도 변경 명령 할죠.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권자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위반 건축물을 위반하고 있으면 가서 뭐 할 거냐? 시정명령을 내려. 근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더라. 그러면 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걸 뭐라 하죠, 여러분들?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금? 이행 강제금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은 크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위반하는 것을, 위반한 건데니까, 건폐율을 위반했어요. 용적률을 위반했어요. 그 다음, 건축 허가를 위반했어요. 건축 신고를 위반했어요. 그 이 네 가지 경우는요, 1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곱하기 위반 면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외의 거, 여기 있는 이거 외의 것에 대해서 위반했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과세가 표준액의 10% 곱하기 위반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어차피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있는데 이걸 60% 이상 범위 내에서 차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뭘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60% 이상 범위 내에서 차등화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장 무거운 것이 뭐였죠? 허가받지 않고 한 거 100%를 부과시키는 거죠. 그 다음 용적률 90%, 건폐율 80%, 그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것 70% 이렇게 차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부과시킬 때 미리 계고부터 하는 거죠. 미리 문서로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거용이다. 그러면 그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거용이다.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과시키는데 조례로 정합니다. 원래는 연 2회지만 조례로 정하는데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몇 회?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다 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은 지방세 외수입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 이미 부과됐어요. 이행을 했어. 그래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한다. 맞죠? 이행강제 부과 또는 징수 절차는 국토공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규정한다. 맞습니다. 85제곱미터 연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법정 이행강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한다. 맞습니다. 4번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아니죠. 벌금과 이행강제는 별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시정명령을 이행강제도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기존 건축물이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집정비입니다. 자, 만약에 나오는 빈집정비 따로 정하지만 그 다른 걸 따를 거 없어요. 그래서 빈집정비인데 빈집정비는 자, 대장소관청인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대장소관청이 1년 이상 살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가서 그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농어촌 정비법에 빈집 빼놓고 나서는 건축일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 소유자에게 철거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내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익상 유해한도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장애를 낀다든가 아니면 주거환경,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기관, 공동이용 확충을 위한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빈집을 철거하기 전에 미리 가서 철거 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 사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주소 곳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일괄심의 다른 데는 2회 이상이고 1회 이상이고 다른 데는 30일이 경과되면 여기는 60일이 경과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보상비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수령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철거했으면 대장을 갖다 정리했죠. 대장소관청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시장군구청장이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다가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 이제 손실 보상은 되게 시가로 보상해 준다는 것 아시면 되겠죠. 그다음 작년에도 같은 관점이 나는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죠. 원래 이거는 과거에 건축위원회가 두 가지 있어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었어요. 서로 파워게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아래로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그래서 조정 대상이 되는 건 건축관계자하고 건축물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에 요새 너 집 쓰면 맨날 따지죠. 근데 두 번째는 인근 주민 간에 건축관계 전문 기술자하고 그다음에 건축관계자 및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그다음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관의 분쟁 이런 경우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국토부에 있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다 두드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고 대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은 그 당사자의 일이니 재정은 당사자 합의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받으면 빨라졌습니다. 60일 내에 가서 조정 신청 60일 내 재정은 120일 내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정과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개 조정은 3인 그 위원을 구성하고 재정은 5인 후다 구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고요. 출석한다 그러면 그들은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가지고 찬성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원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런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전원 출석하고 과반수. 그 다음 여기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정안을 내세워요. 그러면 조정안을 갖다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주도록 돼 있고 그러면 수락했으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위원회과 당사자 간에 기명날이 놔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정과 동일한 효력이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거죠. 비용 부담은 가서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가서 그 조정위원회가 부담비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비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보면 건축법령상 조정 및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재정은 문서에 해야 된다. 맞죠? 조정은 3인, 재정은 5인. 그다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재정 신청된 사건은 조정 회부된 경우 것이 적합하다 인정되면 직권 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당사자 재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 당연히 맞습니다. 그다음 재정위원회 구성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 아니죠. 전원 출석해서 과반 찬성 가지고 의결을 한다. 그걸 볼 수 있겠고 제일 마지막 거는 이제 뭐가 있냐.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갖다 설립하도록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이제 주택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